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아시는 분들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인수분해 때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인수분해 때 오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얼굴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히어로 영화 관련된 무비 콘서트가 아니죠. 네, 토크 콘서트고요. 지금 여기 이 갤러리는 다 보셨나요? 여기 에브리데이 히어로, 네,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가님은 네, 안드레아스 잉글런드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작가분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보면은 히어로 쫄쫄이를 입은 아저씨가 빌런들과 싸우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 장면, 뭐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장면,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히어로의 일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게 침투해 있는 일상 속의 히어로를 그려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림에는 그렇게 큰 조예가 없습니다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약간 몸매가 망가진 중년의 아저씨를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 갤러리에서 저를 데리고 와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는 이런 느낌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받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히어로 영화 범람의 시대, 왜 요즘 사람들은 히어로를 원하는가, 요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엄청난 기록을 냈죠. 역대 영화 흥행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히어로 영화가 세계 역사상 있었던 모든 영화들 중에서 흥행 2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되게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영화가 흥행한다 그러면 이런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히어로 영화들은 그냥 애들이 보는 만화 같은 거였고, 대부분 이제 좋은 영화라 그러면 좀 뭔가 그런 흥행하는 영화라고 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백투 더 퓨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던 감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는 좀 제가 어렸을 때 보기엔 많이 유치한 히어로였습니다. 파란 쫄쫄이를 입고 있고 이상한 방패를 들고 캡틴 아메리카 그렇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미국 대장 뭐 이런 이런 네이밍 센스니까 미국 대장, 미국의 리더 뭐 이런 친구가 이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바타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죠? 아바타가 나온 지 10년도 더 됐잖아요. 아바타가 2007년 작품 아닙니까? 12년 된 작품입니다. 근데 어벤져스 엔드 그때 12년 전, 13년 전 요때 영화 티켓이 한 7,000원 아니었나요? 6,000원? 7,000원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11,000원이죠. 11,000원이고 좌석에 따라서 또 돈을 따로 받는 무한 상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좀 보면서 항상 저도 예매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저는 요즘은 이제 영화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무료로 보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많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이제 영화관 유저로서 이제 CGV, VVIP로서 여기 롯데니까 롯데시네마 얘기를 해야겠네요. 롯데시네마 VIP로서
그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근데 저도 볼 때마다 소름 끼치거든요. 와, 여기랑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영화를 보는데 앞열과 뒷열의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바타가 그만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흥행 그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잡혔느냐 이걸 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실질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아바타가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는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블 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마블 민국 아닙니까? 지금 스파이더맨이 몇 만이죠? 600만이 넘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개봉을 지난주에 했는데 600만이 넘었고 아마 이번 주 지나면 700만, 800만도 가능할지 모르죠. 정말 스파이더맨이 1000만을 간다면 우리는 마블 민국이 맞는 겁니다. 뭐 그냥 스파이더맨 뭐 마블 영화가 개봉만 하면 그냥 다 사람들이 영화들도 다 피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 보기 힘들죠 요즘. 네. 누가 지금 개봉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스파이더맨과 라이온킹에 끼고 싶은 영화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지금은 개봉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 이게 좀 지나가고 나서 개봉을 해야지 너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블 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히어로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요즘 시대의 히어로를 원하고 있는 걸까? 영웅을 왜 원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런 히어로 영화가 인기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영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요즘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어떠십니까? 영웅이 뭔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시대에 영웅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우리의 삶을 좀 바꿔줄 그런 영웅이 등장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마블 영화들은, 그런 영웅 영화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재미, 캐릭터 판매에 지나지 않는 걸까? 하는 부분에서 시대적 흐름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이 에브리데이 히어로 안드레아스 잉글런드라는 작가가 그린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상과 히어로와 일상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웅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영웅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신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신화 속 영웅이 최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은 대개 어떤 거죠?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웅들은 비범한 출생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주몽처럼. 주몽은 햇빛으로 잉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햇빛으로. 빛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빛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모수라고는 하는데 하늘, 천신의 아들이죠. 아주 대단한 출생입니다. 천신의 아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적인, 박혁거세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단군을 제외하고는 주몽이 최고일 거예요. 혈통으로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천신의 아들이니까. 네, 나머지는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막 떠내려오고. 배 타고 떠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이 여기 사만 출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만 출생이 아니고 어디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주몽은 천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범한 출생을 갖고 태어나서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죠. 신화적인 업적을, 국가를 건국을 한다거나 혹은 문화권을 만든다거나 혹은 위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받쳐져서 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영웅들의 모습은 어떤 인간의 이상향 같은 거였어요. 옛날에 신화 속 영웅은 사람의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주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출생은 비범했지만 집안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온갖 안 좋은 일을 당하다가 자신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 보통 이런 신화 속 영웅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강점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한 힘이라든지, 뭐 뛰어난 외모라든지, 뭐 혹은 뛰어난 집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영웅들이 나와서 업적을 이룹니다. 지금 이거는 신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얘네들이 싸우는 적의 모습을 보면 적은 요거는 좀 종교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악과 맞서 싸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 영웅 혹은 이런 신화 속의 영웅 같은 경우는 악마들 혹은 약간 이교도들 뭐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 속 영웅을 보면 영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이상향을 그려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요거는 이제 전설이 되겠습니다. 전설. 옆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친숙한 우리의 홍길동이죠. 홍길동이고 옆에는 그냥 아기장수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기장수 설화가 많아요. 그 설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장수라든지 뭐 이런 설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영웅급으로 내려오면, 전설급으로 내려오면 신화급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 얘네들은 태생이 비범한 애들이 반이고 비범하지 않은 애들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장수들은 되게 비범해요. 태어날 때.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알 같은 유사 주몽. 진짜 주몽은 아니고 주몽과 약간 유사한 느낌. 태어났는데 몸에 비늘이 있었다라든지, 태어났는데 애가 벌써 자란 상태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는 짐승이었는데 자라니까 사람이 됐다. 뭐 몸에서 털이 빠졌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 박격거세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반면에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얘만 해도 이제 좀 홍길동전이 18세기 근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세련된 친구예요. 근데 이 당시의 영웅들을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열망이 반영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 영웅들은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존재, 이상향으로서 제시가 되는데 전설 속 영웅들은 우리들의 열망이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장수 설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장수는 보통 어떤 그 패턴을 겪냐면, 일단 태어나요. 태어나면은 되게 버려집니다. 보통 버려요. 왜냐면 애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알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버리죠. 근데 버리면은 아무튼 거기서 뭔가 뭐 동료들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애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그 비범한 능력을 갖고서 이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이르는데, 그때 싸우는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빌런이 누구냐. 신화 속 존재들은 타국의 악당이거나 혹은 다른 종교의 신이거나 혹은 뭐 괴물이나 뭐 지옥의 악마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전설급 영웅들의 상대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외적, 하나는 내적이죠.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뭐 외구 이런 겁니다. 외구와 싸우는 아기장수들 많아요. 외구들이 쳐들어왔는데 바다에서 이제 뭐 막았다, 뭐 그들의 보급을 끊었다, 그리고 본인은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은 뭐냐면 대부분 탐관오리죠. 대부분 탐관오리가 대상이거나 아니면 관아가 대상입니다. 관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우리를 괴롭혔던 건 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탐관오리, 그죠? 지역의 어떤 지배자들 혹은 뭐 윗동네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악당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만, 네, 악당을 우리는 멀리서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찾을 수 있는 악당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탐관오리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뭐 탐관오리들이 있고, 혹은 뭐 지금 위정자들이 뭐 세도 정치를 하고 있다, 혹은 아주 못된 사람이 뭐
군권을 잡았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일반 백성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참 이런 영웅 이야기는 좀 슬픈 게 백성들의 열망이 반영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유약한 마음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약한 마음. 그래서 영웅들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영웅이라도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영웅이 보통 전투는 이기지만 한 번의 전투는 이기지만 죽습니다. 보통 약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아기장수 우투리 같은 경우는 갑옷을 잘 만들었는데 갑옷에 한 군데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와서 그 구멍에 딱 박히죠. 하필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화살만 맞았어도 우투리가 세상을 바꿨을 텐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다 됐는데 이 영웅이 거의 다 병력도 준비를 했고 정말 이제 혁명을 이루기 직전인데 안타깝게 실패하는 그 한 발 앞에서 실패하면서 세상은 그냥 이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영웅 이야기가 소모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세상은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애들이 볼 땐 세상이 너무 불합리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신분제도도 있고 그때는 빈부격차라는 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애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영웅이 있긴 있었는데 걔가 아깝게 죽었어. 아깝다.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친구가 바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정도로 되면, 일단 홍길동은 사실 좀 제가 영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이 홍길동 이야기는 순수하게 엘리트가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설화가 아니에요. 우투리 이야기라든지 제가 아까 얘기한 아기장수 설화는 민간 레벨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열망이 담긴. 근데 이거는 약간 엘리트의 열망이 담겨있죠. 그죠? 그 당시 허균이라고 하면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가 얘기한 이야기지만, 일단 홍길동은 싸우는 적이 누구죠? 홍길동의 적은 누굽니까? 놀랍게도 신분제도 그 자체죠. 그렇잖아요. 얘가 싸우려고 하는 거는 신분제도고 얘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상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그 유명한,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어떤 그 문제의식, 이 인식 자체가 사실 그 당시 민간 레벨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 이 계급이라는 거는 이 침투 범위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넓고 깊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깊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비를 생각하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대감님 집에 불이 났는데, 그럼 불이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노비 입장에선 좋아야 되거든요. 아, 신난다. 불 타는구나. 그래, 잘 됐다. 다 죽어라. 뭐 이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망할 대감마님 쌤통이다. 막 이런 느낌이고, 고값부터 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러죠. 불이 나면 노비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감마님부터 구하죠. 그러잖아요. 대감마님을 구했으면은 그 작은 마님도 구하러 가고, 그죠? 아들, 가족부터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계급의식은 생기기가 어렵죠. 그들은 이미 그 어떤 계급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납득했고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를 좀 영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계급의식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어떤 아예 그 교육받지 않은 계급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 계급 혁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에서도요. 화가 나서 주인을 한번 때려 죽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혁명은 일어나지 않죠.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혁명이라든지 계급이 역전되는 계기는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은 알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불합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홍길동 같은 경우는 집안도 아버지께서 굉장히 진짜 높은 양반이죠. 그리고 중앙 관료고요. 중앙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관료입니다. 아마 뭐 2조 판서쯤 되지 않나요? 네, 아마 판서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승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승 조금 아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서얼이죠. 네, 서얼 계급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허균이 생각할 때는 딱 그 당시 서얼이 세상에 불만이 가장 많은 애들이었던 걸로 보인 것 같아요. 서울 출신들이 아무래도 양반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상황 인식이 되고, 그리고 억울하거든요. 왜 하필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홍길동이 그런 존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사회 건설을 합니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의적이죠. 의적. 근데 저는 의적을 보면서 이 의적도 마찬가지로 민중의 바람을 담았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순전히 어떤 엘리트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그런 배품이지 않나. 어떤 배품의 이미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의적을 바라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의적이 나와서 탐관오리의 집을 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정의로운 도적을 바라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조선시대는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조선시대는 의적이 나오면 빨리 소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양의 로빈훗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는 이상사회 건설을 하러 갑니다.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율도국이라는 곳으로 가죠. 섬나라로 가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약간 허생 이야기랑 헷갈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홍길동 얘기 전해드리려는 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전설 속의 영웅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얘기고, 서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영화인데, 네, 아무래도 제가 영화 유튜버다 보니까 영화를 가져왔는데, 니벨룽겐의 노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독일 쪽의 기사도 문학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오는 얘네들 영웅은 대부분 서양 중세시대 때 나오는 기사도의 영웅들은 기사도에 함몰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사로서의 어떤 봉건 시대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있던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로맨스. 사랑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어떤 여인과의 사랑이에요. 기사와 여인의 사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열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도 서양에서 나온 거고, 이제 어떤 귀부인과 결혼하는 멋진 기사의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들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작품이라서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지그프리트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군터 왕의 명령을 받고 브리밀트랑 싸우러 갔는데 이제 브리밀트랑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뭐 결혼을 했다가 누가 죽었다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니벨룽겐의 노래보다 좀 더 본격적인 기사도 문학이라고 하는 건 롤랑의 노래라고 있어요. 롤랑의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쵸. 네. 롤랑의 노래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영화로 나와도. 근데 롤랑의 노래는 이제 옛날에 프랑크 군의 샤를마뉴 대제 때 얘기입니다. 샤를마뉴 대제한테는 12명의 팔라딘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다 스킵하고 한 10명만 갔어요. 2만 군사를 데리고 중요한 곳에 싸우러 갔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주인공인 롤랑이 그 이슬람군과 싸워요. 걔네는 이슬람 군대. 전형적인 중세 기사도 문학이죠. 적이 이슬람이니까 이교도랑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슬람 애들은 그냥 괴물처럼 나옵니다. 막 다 괴물이고 막 이렇게 짐승이고 이런 애들이 침략하러 오는데 그걸 막으러 간 거예요. 근데 롤랑이 이제 갈 때 주로 묘사되는 게 샤를마뉴 대제와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웅은 잘 없습니다. 이런 영웅은 역사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역사에 있는 분이지 우리 영웅 설화에는 그런 얘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바라볼 때 무슨 뭐 군인이라거나 뭐 이제 양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안 출신으로 아기 장수들 걔네들은 무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존재가 없는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보통 왕과의 관계, 주군과의 관계, 주군과 봉신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와 롤랑 사이의 쌍무적 계약 관계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롤랑이 마지막에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뿔피리를 불어요. 뿔피리를 그 샤를마뉴 대제와의 약속이거든요. 뿔피리를 불어서 그 처음에 뿔피를 불었는데 너무 세게 불러서 눈하고 귀에서 피가 막 나오고 세 번째 불었을 때는 뿔피가 터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세게 불렀다 뭐 이런 뻥이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서 이제 마지막에 롤랑이 그 이슬람 군에게 쫓기는데 그때 칼을 들고 있어요. 그 듀렌달이라는 칼입니다. 듀렌달. 보통 그런 유명한 칼들은 다 원전이 있습니다. 듀렌달이라는 칼인데 그거를 이슬람군에게 넘기면 이게 되게 성스러운 검이거든요. 기독교적인 느낌의 성스러운 검이라서 그리고 샤를마뉴가 준 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위에 깨트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깨져서 바위가 깨집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깨트리려고 했더니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뺏기려고 죽을 때까지 싸웠다. 샤를마뉴가 오니까 이제 팔라딘들이 다 죽어 있고 이제 롤랑도 죽은 채로 듀렌달을 쥔 채로 죽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샤를마뉴가 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고 용감히 싸우다 죽어가는 기사 그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영웅 자신을 희생해서 끝까지 계약을 지키는 그런 어떤 기사도 이런 것들이 영웅으로 제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영웅이죠. 그래서 보통 싸우는 게 이교도예요. 이교도가 아니면 용이랑 싸우죠. 주로 이제 중세 기사들이 싸우는 주된 대상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용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사실 그 야생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민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은 용이라든지 뭐 이런 용이라는 게 일종의 야생동물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용, 드래곤, 뭐 용한테 잡혀갔다 이런 얘기 없죠. 기껏해야 뭐 진해 정도입니다. 큰 진해. 진해가 엄청 커서 두꺼비가 가서 싸우고 뭐 이런 그런 아기자기한 이야기예요. 서양은 무서운 용인데 막 불 뿜고 막 이런 애인데 우리는 진해 정도, 동굴의 진해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진해가 독이 있다, 무섭다 뭐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한 거겠죠. 근데 서양은 사실 되게 그쪽의 야생은 좀 강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맹수들이 좀 그 영역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서양은 늑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서구, 유럽은 늑대의 설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애들을 잡아가 먹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에서는 늑대가 무서운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늑대가 무섭지 않죠. 늑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적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는 호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호랑이 때문에
늑대들이 좀 길을 못 편 것이 아닌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얘기는 많죠.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이제 호랑이한테 이렇게 형님 하니까 네가 내 동생이었구나. 그래서 은혜 갚은 호랑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호환이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중세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 영웅들은 이상적인 존재이거나 혹은 민중의 열망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민중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려고 노력한 존재들, 혹은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서 쌍무적 계약관계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서 만든 기사도 문학. 제가 너무 기사도 문학을 나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기사도 문학이 되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런 외적과 맞서 싸우는 멋있는 기사의 모습, 이런 걸 그려냈다고 보면 요즘의 영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요즘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또 영웅이 있죠. 그죠? 한국형 히어로. 그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시면 한국형 히어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국형 히어로, 현대사회의 한국형 히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와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형 히어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시하는 한국형 히어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히어로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리는 히어로.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공공의 적의 강철중입니다. 이분은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분한테 맞은 분이 이렇게 2열 종대 안전번호로 운통장 4바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범죄도시의 마동석이죠. 이분은 금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주로 가리봉동 이런 데서 깡패들 때려잡는 분이 이제 범죄도시의 마동석이고, 저쪽은 이제 광수대에 계시는 그 베테랑의 베테랑의 황정민 캐릭터입니다. 베테랑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영화계의 히어로잖아요. 그죠? 히어로로 제시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흥행을 합니다. 저는 범죄도시가 이렇게 흥행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뭐 베테랑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범죄도시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서 이렇게 좀 문제적인 리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나 공격을 많이 받는 리뷰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도시가 대표적이죠. 제가 범죄도시를 굉장히 혹평을 했는데 이제 범죄도시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제 댓글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적.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어로가 경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는 다 경찰인가 봐요. 대부분 경찰입니다. 강철중도 경찰이고, 네, 마석도죠. 마석도도 경찰이고 다 경찰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통적인 영웅상이 아닙니다. 누가 얘네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은 어디서나 캐릭터들이 다 한결같이 꼴통들이죠. 그렇잖아요. 한결같아요. 뭐 제대로 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강철중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잖아요. 뭐든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반장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사람이 하는 게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애들이 나오고 있고, 마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런 그냥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비주얼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제시가 돼요. 일반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대단한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리고 결점이 많은 인물들로 제시가 됩니다. 대부분 결점이 있어요. 대부분 결혼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대부분 다 결혼을 못한 노총각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안정적인 가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히어로 활동을 하고 이런 인생들을 사는데, 그리고 성격이 이런데 가정이 있겠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있을 리가 없다. 어떤 여자가 살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히어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경찰이라는 거. 경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경찰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얘네들이랑 좀 결이 다르다고 해봤자 조드로예요. 좀 결이 다르다고 해봤자 변호사죠. 검사 출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점이 많은 인물. 결혼을 못하고, 뭐 되게 이런 인물들입니다. 뭐 한결같은 인물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시되는 이런 종류의 히어로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바람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바람은 일상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강력범죄 같은 것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웃긴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연쇄살인도 나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범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더 큰 범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죠. 한 범죄자의 일탈이라거나 아주 못된 악당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를 공권력으로 때려잡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게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테랑은 좀 다르죠. 상대가 이제 거대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물론 그거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지만 아무튼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한데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범죄들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들은 확실히 좀 스케일이 작습니다. 히어로들이 바라보는 사건들도 작은 데에서부터 접근해서 알고 보니까 뒤에 큰 놈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항상 따라가거든요. 전형적인 방식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얘네들의 스케일을 생각해보면 우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와 얘네들이 생각하는 히어로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싸우는 대상은 사실 저는 사실 토니 스타크는 빌런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제 군수 기업체로서 무기의 어떤 공급 그리고 무기의 개발, 강한 힘을 가진 개발자로서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토니 스타크가 갖고 있는 건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역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를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써도 되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토니 스타크의 가장 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웅을 바라볼 때는 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큰 힘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죠. 반면에 이제 스티브 로저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사람이잖아요. 적이 명확합니다. 나치, 하이드라, 이런 확고한 악의 조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질서를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이 히어로들은 일상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싸우기에 이런 일반 범죄자들은 좀 약간 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범죄 도시의 장첸일당 뭐 이런 그런 현실적인 적들이 아니죠. 현실적인 적들이 아니라 보다 큰 상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토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주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열망이 반영된 존재냐? 미국 사람들은 뭔가 우주적 존재와 싸우고 싶어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은 좀 큰 나라니까요. 큰 나라니까 사실 뭐 지구에는 적수가 없고 외계와의 싸움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은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웅은 결국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감 이런 걸 중시하는 영웅들이다. 그리고 싸우는 대상이 전혀 다르고 개인을 중시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DC의 영웅들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구성을 보면 좀 비슷해요. 애들 하는 짓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토니 스타크처럼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하고 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박쥐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고담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슈퍼맨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좀 논외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영웅으로 그려지죠. 아주 이상적인 캐릭터입니다. 원더우먼은 좀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영웅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더우먼은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생과 출생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브루스 웨인은 재벌가의 아들, 그 다음에 클라크 켄트는 이제 외계인, 그리고 원더우먼은 사실 그쪽에 아무튼 고귀한 혈통 아닙니까? 되게 좋은 집안 출신인 것 같은데 그 아마존 섬의 그 좋은 집안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약간 결이 다른 캐릭터죠. 저는 스파이더맨이 가장 미국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함이 있죠. 미국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인기가 사실 어벤져스가 나오기 전에 마블 코믹스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가장 인기가 많은 히어로였고 그냥 어벤져스 애들을 합쳐야 스파이더맨 정도 인기가 될 정도로 단독 히어로로서는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노동자 계급의 히어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 이 스파이더맨의 가끔 그 재산 목록이 나올 때 보면은 막 눈물 겪거든요. 진짜 집도 없고 얘는 집에 뭐 과자 부스러기밖에 없고 진짜 막 엄청 가난하게 살잖아요. 도대체 저런 힘을 갖고서 왜 가난하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스파이더맨이죠. 애가 착하고 순에 빠져서 다른 걸 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 돕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착한 이웃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나온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싸우는 적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작은 것들이죠. 우리 주변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일상적 범죄와는 좀 궤를 달리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찰과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친한 영웅은 없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정도?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사실 정부에게 그렇게까지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경찰과 친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히어로들은 다 경찰인데 얘네는 경찰과 친하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 결이 다른 히어로라고 하면 염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염력에서 류승룡이 염력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초능력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능력형 히어로, 최초까지 아니죠. 최초까지 아니지만 최근에 등장한 초능력형 히어로로 염력을 들 수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고 제가 시네큐에서 GV를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시네큐에서 여러 번 뵀던 분들인데 그 시네큐가 뉴이지 않습니까? 뉴라는 배급사에서 만든 영화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뉴 작품이에요. 염력이.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숨을 쉬면서. 게다가 이제 그 류승룡 배우는 이제 그 다음 해 염력이 2018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렇거든요. 다음 해가 2019년 1월이고 그때 극한 직업을 CJ로 가서 대박을 내시고 염력은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염력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망한 작품이지만 염력은 좀 다른 종류의 히어로입니다. 염력이 왜 망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염력은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용산 참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용산 참사 기억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 2008년으로 기억하거든요. 2008년인가 9년에 그 용산에서 이제 그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불이 나서 돌아가신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염력의 주인공이 있어서 그 사람들 다 구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소품에 가까운 히어로 무비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어로의 활동 범위가 구출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와 다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일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염력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흥행이 안 된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히어로, 얘는 일본에 나오는 히어로입니다. 일본 영화 신고지라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제가 왜 이 친구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히어로는 경찰이 많다. 그리고 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나 검사나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우리는 느끼죠. 영화에서는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검사라고 해서 뭔가 검사의 전문성을 다루는 영화를 전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유사 경찰이죠. 경찰보다 조금 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법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가끔 재판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래 경찰들을 많이 부리는, 조금 더 좀 나은 경찰처럼, 좀 센 경찰처럼 보이는 게 검사죠. 사실 우리가 다루는 그 검사에 대한, 영화에서 검사를 터치하는 수준이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 같은 존재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보는 히어로는 대부분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 내부의 존재예요, 히어로가. 아까 말한 조두로 같은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 내부의 히어로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똑같거든요. 우리랑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놀랍게 비슷해요. 아마 중국도 비슷할 거예요. 동아시아권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토의 면적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옛날부터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얘기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하면 통금도 있어요. 조선시대 한양에는 통금이 있어요. 통금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 감시가 된다는 소리죠. 밤에 돌아다니면 잡힌다는 얘기죠. 잡혀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양반네들, 아이들, 자녀들, 이런 젊은 분들 있잖아요. 한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은 혈기왕성하니까 통금이 있는데도 주막에서 술 마시다가 둘이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이제 포장한테 잡히죠. 잡혀서 내려가면은 이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줄을 서냐면 대신 곤장 맞아주는 사람들이요. 알바들. 네, 알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매 맞는 삭이 있어요. 그 삭을 지불을 하면은, 혹은 이제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 호패를 맡겨놓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신분이 명확하잖아요. 양반네 누구 집 아들이니까 호패 맡겨놓고 이제 돈 갖고 와서 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대신 맞는. 그리고 이제 곤장을 때리는 사람들과 곤장 알바들 사이에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이제 세게 때리는 척 소리만 세게 하고 이제 맞고 이제 같이 끝나면 한잔하러 가고 뭐 그런 어떤 한국식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꿈은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그러니까 다들 뭘 꿈꾸냐면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혹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판 과거가 예전에는 이제 사법시험 같은 거였고 요즘은 공무원 시험 같은 게 과거 시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누구도 자녀에게 너는 이 사회와 유리된 채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너는 뭐 커서 판사가 되라. 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들이에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라. 혹은 뭐 선생님이 되라. 다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바깥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어로가 시스템 내부에서 나옵니다. 경찰이요. 혹은 그렇지 않은 안티 히어로가 나올 때가 있죠. 대부분 조폭입니다. 조폭은 뭐냐? 이 사회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것도 내부적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조직 생활도 막내부터 시작하니까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관리직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장급, 부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조직을 먹는 그런 어떤 그 수직 상승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열심히 일을 하고 입신양명을 하고 신분을 상승시켜 나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스템과 닮아있기 때문에 조폭이 히어로로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가 없냐면 서양 영화 같은 단독 히어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스파이더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 걸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서양은 전혀 다르죠. 서양은 시스템 내부의 히어로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경찰 히어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경찰 말 같은 거 안 듣고 내 뜻대로 하는 배드에스 스타일. 그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총 메고 막 이렇게 뭐 정부에서 나오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고 진짜 영웅은 큰 총을 들고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영웅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본의 신고지라인데 신고지라 저 뒤에 있는 고지라입니다. 저 친구가 한 110m 정도 되는 괴물이에요. 얘가 동경을 때려 부수죠. 고지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고지라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다 때려 부순다는 겁니다. 재앙이죠. 재앙을 그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도쿄 대공습 같은 거 맞아보고 핵도 터져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재난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지라가 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내부에 핵융합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핵병기 같은 거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공포. 저는 이제 일본 사회의 근원적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폭탄, 원자공포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터뜨리는데 이걸 막는 애가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정부 관료예요. 정부 관료입니다. 관료. 정부에서 일하는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3급 정도 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뭐 되게 이런 애들 엘리트로 나오죠. 뭐 동경대 정도 나와서 얘네들 문관 시험 해가지고 이제 고위 정부 관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엘리트답게 일을 처리해요. 그 정부 얘기예요. 정부 얘기. 정부가 이제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지라를 무찌르는 작전을 얘네들이 생각하고 뭐 각국의 박사들을 모으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 시스템의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신고지라라는 작품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제일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얘네는 이렇게 막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재난방지 시스템이 돌아가서 관료주의적으로 막아내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은 고지라가 왔어요. 고지라가 와서 자위대에게, 일본은 자위대 아닙니까? 자위대, 육상자위대에게 출동을 요청합니다. 총리가 육상자위대를 출동시키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도쿄도에서 그걸 막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법이 없어요.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외적의 침입이 있어야 되는데 고지라는 외적이 아니잖아요. 그 외적의 범위가 타 국가나 무력 집단에 준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지라는 국가도 아니고 무력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가 출동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못 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전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정말, 와.
일본 애들 지독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관료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영화죠. 근데 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또 안노 히데아키라고 또 그런 약간 일본에 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아시죠? 에반게리온의 감독인데 아무튼 그런 내용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위대의 출동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또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인준하면은 그거를 다시 군에서 받고 이러는 동안에 고지를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런 어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일본식 히어로. 그 다음에 얘는 기무라 타쿠야라는 애인데 히어로, 이게 경찰입니다. 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라이는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한 거예요. 네,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이거 망한 거 갖고도 저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영웅은 변호사고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한자와 나오키라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한자와 나오키인데 이 일본 드라마는 사실 일본에서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30%가 나온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힘든 일이에요, 이제는. 30%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난리 날걸요? 네, 여기는 그 마지막 화 시청률이 막 50%가 넘어갔었던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보면 재밌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은행원입니다. 주인공이 은행원. 제 얘기는 뭐냐면 다 시스템 안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미국의 영웅들이 볼 때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조커가 보면은 웃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조커야말로 혼돈의 화신 아닙니까? 이 히스레저, 이 다크나이트의 조커입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가장 관심을 가진 존재는 배트맨이죠. 그 배트맨에게서 자신과 같은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신과 같은 걸 봤다는 거는 조커는 그 자체로 시스템에 반하는 존재예요. 질서에 반하는 존재. 혼돈입니다. 근데 배트맨에게 자기랑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건 배트맨 역시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경찰이 막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조커는.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비웃듯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가볍게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다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관료주의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시스템 혹은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빌런을 막아낸다, 고질라를 막아낸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좀 비난을 받게 돼요. 약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런 거는 좀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아하는데 어떤 국뽕 이런 표현 있죠. 그런 게 들어간 영화들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거요. 인디펜던스 데이는 놀랍게도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막으러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보셨나요? 인디펜던스 데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전투기 타고 출동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야, 이거 미국 애들이 참 엄청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나가는 그 유치한 상상력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타고 나가면 안 되죠. 중요한 사람인데 전투기를 몰고 일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멋있다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는데 아무튼 조커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의 히어로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떤 히어로를 바라는 사회적인 열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히어로는 늘 경찰 내부, 시스템 내부에서 잘 배우고 공부하고 시험 봐서 경찰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히어로 무비나 액션 영화를 좀먹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업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야, 극한 직업이 몇만 들어왔는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의 반응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볼 때 제일 크게 사람들이 환호했던 장면이 사실은 베테랑의 이 장면이었어요. 베테랑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 나오는 마동석은 그 아트박스 사장님입니다. 요 앞에 있는 아트박스 사장님이죠. 근데 그 한창 유아인이 잘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람들 다 모였는데 너 뭐 하는 거? 그 되게 이유도 단순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딜 그냥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환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영웅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싸우고 있는 영웅은 그 황정민인데 마동석이 나왔을 때 더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더 크게 반응했던 것일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히어로의 모습은 사실은 사회 내부에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한 명씩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서 영웅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마동석이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물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나섰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공기를 깬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준 거잖아요. 황정민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웅은 사실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제 이거랑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리데이 히어로랑 같다고 생각해요. 히어로의 일상을 그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상 속의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우리 주변에 친구처럼 있는 경찰들도 좋겠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히어로 영화를 만든다면 제 주인공은 이제 그 취준생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고시 낭인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 학원 가기 싫어서 이렇게 인생 걔네들 되게 힘들잖아요. 고3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엄마랑 맨날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나는 쟤를 좋아하는데 쟤는 날 왜 안 좋아할까 막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런 애가 영웅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오히려 저 먹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맨날 경찰 나와서 맨날 범죄랑 싸우고 이런 얘기는 좀 지겹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렇게 히어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미국 애들은 히어로의 태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전혀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에 한국형 히어로들은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그렇게 말해줄 수 없잖아요. 애들도 꿈꾸지 않습니다. 한국형 히어로. 강철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강철중을 보면서 난 강철중처럼 돼야지라는 생각하는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멋있다, 막 코스프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상한 누더기 같은 옷 입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든지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은 결국은 이런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가진 친구들, 일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영웅, 스파이더맨처럼요. 힘을 어떻게 얻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볼 때 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유, 은유인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뇌하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그리고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 나설 수 있는 거, 그런 게 영웅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영화 범람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서구적인 히어로를 바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히어로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가 1시간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였습니다. 1시간 10분을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재미있으신가요? 아,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한 게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히어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재밌게 보셨고요.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을 때 시나리오를 직접 쓰신다고 많이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는 영화 감독님들도 시스템 벗어나는 슈퍼히어로에 관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왜 그런 각본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건지, 혹시 그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후 저희 좀 시대가 지나가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그 개인적인 나이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그 감독님들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맨날 왜 똑같은 영화만 만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각본이 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새로운 영화들은 왜 나오지 않고 맨날 똑같은 영화만 나오느냐,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투자의 문제, 그죠?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작하는 제작사 쪽에서도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기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할 테고, 영화관 쪽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투자자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온갖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감독이 됐어,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봉준호 감독 정도를 제외하면 봉준호 감독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죠. 원하는 대로 만드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사실 봉준호 감독이 처음에 기생충 나왔을 때 인터뷰할 때 흥행을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370만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인터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터뷰에서 진짜로 그거를 진지하게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흥행을 걱정해야 되는 게 한국 영화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흥행의 걱정이 있고, 그리고 흥행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용감하거나 능력이 있는 감독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 재능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감독으로 데뷔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수단이 좋은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적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각본과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나오면 좋죠. 좋은 히어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할까, 자본주의의 힘을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영화계는 전에 없는 호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 영화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관객 수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개봉할 수 없는 수준의 각본들이 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A급, B급 각본만 개봉을 했다면 지금은 D, E, F까지 개봉이 되는 거죠. 개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자전차왕 같은 게, 그런 게 발에 차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된다는 거는 이제 영화는 많이 개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수준 있는 각본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영화 대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수준 낮은 각본들 이런 것들은 점점 시장에서 도태되고 성공할 수 있는 각본들이 계속해서 시도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한 분 더. 콘서트 이번에 처음 하게 돼가지고 처음 공연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사실 DC 코믹스 코리아 회사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히어로 영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 2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거기 그 장면 중에서 시민들이 닥터 옥토퍼스랑 싸우고 지하철에서 쓰러진 피터 파커를 일으켜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라이너님이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스파이더맨 2에서 그 시민들이 일으켜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근데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좀 그렇긴 한데, 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멋졌던 장면은 글쎄요. 글쎄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마블 히어로 영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블 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저는 토니 스타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역시 아이언맨이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히어로 영화에서 사실상 생각하기 힘들었던 반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거기서 자기가 아이언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떠나서 영화사적으로 히어로 영화사에서는 기록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히어로 영화 중에 TVS나 최근 같은 데드풀같이, 근데 저는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배우를 배우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었다면 굉장한 도의적인 논란에 휘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라이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히어로 영화가 신선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이나 도의적인 문법 그런 걸 감안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키게스라든지 데드풀 같은 히어로가 나온다면 한국 영화에서 키게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키게스 주인공이 이제 키게스라는 히어로고요. 맞아도 이제 안 아프고 뭐 이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힛걸이라는 아주 대단한 캐릭터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힛걸이라고 해서 여자인데 한참 어린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칼로 잘라 죽이고 다니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피가 막 튀고 막 유혈의 남자고. 데드풀은 뭐 말씀 안 드리면 다 아시죠. 네.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나오면 비판을 많이 받고 아주 많이 비판이 될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되게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또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한 축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게임 질병 논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만 봐도 한국 사회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자 중학생이 칼을 들고 악당들을 막 다 죽이고 다니는 잔인무도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도의적인 문제, 윤리적으로 이게 괜찮은가, 아이들 교육에 이게 말이 되는가, 유사범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생각해보면 웃긴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걸 해도 유사범죄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만 일어난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지 않는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잔인한 영화.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거요? 그 티켓에서 나온 핑거리 그렇게 사람을 죽이가 있는 거. 네, 원작 코믹스가 워낙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능력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랑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대의 소녀가 그렇게 그 범죄자들을 죽이고 다니는 이야기가 괜찮은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게 좀 과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히어로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만화적인 이야기라는 걸 인식만 시키면 사실 별 문제는 없거든요. 표현 수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마녀 같은 경우도 그 마녀의 김다미가 사실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능력을 발현해서 사람들을 죽이긴 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초능력 전투가 나오고 살인도 나오지만 표현 수위가 낮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표현 수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키게스나 이런 건 표현 수위가 매우 높거든요. 신체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표현 수위를 잘 하면은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들은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 토크콘서트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 경우도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미국 영화들, 다이아드 같은 영화들, 동백들 형사 이런 사람들도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 그런 유행어, 지금 이런 시스템 밖에 있는 히어로로 추가 바뀌는 거야. 지금 이런 바뀌게 된 게 단순히 유행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 역사적인 분기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히어로를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존 맥클레인 같은 경우는 히어로이죠.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 존 맥클레인의 다이아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슈퍼맨이 있었고 마이클 키튼이 나오는 배트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시스템 내부의 히어로도 가끔씩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어떤 존 맥클레인의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어떤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범죄와 시스템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미국형 히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바깥의 히어로들은 좀 전형적인 히어로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힘을 자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현대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식의 히어로상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냐면 이런 히어로가 없는 거죠. 이런 종류의 히어로, 시스템 바깥에서 태어나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얻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가 없다는 거죠. 존 맥클레인이 갖고 있는 힘은 경찰이니까 사실 우리의 강철중이 갖고 있는 힘과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가 주어진 힘이거든요.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고 총을 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부의 힘이죠. 근데 이제 미국형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사회가 준 힘이 아니거든요. 걔는 사회적으로 무력한 이런 얘기 좀 그렇죠. 피터 파커는 사회적으로는 좀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되게 물론 머리도 좋고 한 친구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힘을 전혀 다른 경로에서 받았고 그 힘을 이용하는 방식도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이런 루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쯤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 갤러리 측에서 또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 이제 손이 심심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GV도 다다음 주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크 콘서트를 또 이렇게 롯데 갤러리에서 좋은 걸 또 준비를 해주신다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명밖에 자리가 준비 안 돼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